네, 안녕하세요. 오클로 신지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시에 대해서 의학적인 관점을 가진 의사들의 시점과 검안사적인, 그러니까 재활로 접근하는 시선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는 사시를 가지고 태어날까요? 의학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연구를 한 가지를 보면요. 이 A의 연구에서 3,324명의 신생아를 기준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태어났을 때 77%가 사시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검안사의 시점에서는요. 보편적으로 동물들은 우리가 운동 기능을 한 80% 정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한 25% 정도의 성숙도, 뇌 성숙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각 기능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바로 두 눈을 정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시하고 물체를 경험하면서 눈몸도 생기고 안구를 양쪽으로 이동하는 것들도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검안사나 안경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각 기능은 태어난 이후에 습득이 되는 거고, 앞에 연구 3,324명의 아이 후속 연구들을 보면은 2에서 3개월 이후에 양눈을 유지하는 정의화 과정을 거쳐서 98%가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시가 아니라 양눈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 정도는 이제 발달적인 손상을 입어서 생기는 사시이고, 나머지는 거의 후천적으로 발생된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시는 시각기능 습득을 하는데 이 시기의 문제로 인해서 정상 시각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발생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시 환자는 눈 근육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시 환자가 눈의 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그냥 의사들의 시점을 보면요. 사실 눈 근육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눈 근육의 문제라는 과학적인 연구는 사실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과 의사들이 공부하는 사시학 책을 보면은 사시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분의 근육과 신경 문제를 제외하고 두 눈의 감각과 운동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과 의사들은 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도와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을 절제하고 근의 위치를 조정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선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경사나 검안사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감각과 운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감각과 운동을 회복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안경이나 아니면 재활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걸 접근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라는 시선으로 우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A의 연구를 살펴보면요. 사시 환자 중에서 눈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3% 미만이었다. 이거는 안과 관련된 저널에서 보고된 내용이고요. B의 연구에서도 보면은 사시는 해부학적 문제가 아니라 감각 운동 시스템의 조절로 실패했어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시선에서 보면요. 사시를 눈 근육을 절제하고 이렇게 끊어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말을 잘 못하는 아이한테 혀의 근육을 절단해서 말을 잘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게 생각이 됩니다. 사시 각도가 크면 수술해야 한다는데 맞을까요? 이것도 두 가지 시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각도가 크니 수술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리적 위치를 개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작은 각도로 위치를 조정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성공 각도 범위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작은 각도는 수술을 하고 그 미세 조정을 해서 위치를 잡아야 되다 보니까 작은 각도에서 했을 때는 성공 확률이 떨어지거나 다른 위치로 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큰 위치가 조금 상대적으로 수정한 그 차이를 인식하기 더 좋아서 큰 각도에서 물리적으로 위치 개선을 더 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한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경사나 검안사의 시점에서 보면은 결국 이 각도가 크다고 하더라도 두 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힘이나 감각이 적절하다고 하면은 두 눈을 잘 보존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경우에 내가 필요성 여하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경이나 또는 재활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수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선을 먼저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B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보면은 이제 간헐성 외사시 51명을 가지고 3.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 어떤 이제 자극을 받거나 또는 도구 교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75%가
사시각이 증가되어서 늘어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5%의 사시각이 증가하고 난 다음에는 감각 능력도 저하가 돼서 나중에 도구나 재활로도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입체시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절한 시기가 지나면 사시 회복이 조금 어렵고 또는 입체시가 회복되기 어렵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결정적 시기를 가지고 8세 전에는 약시 치료를 하고 10살 전에는 사시 수술을 하자 이런 건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사시나 약시의 치료가 안 된다라는 과학적 연구는 찾아보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느냐라고 보면은 회복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치를 갖다 놨을 때 조금 더 감각적인 부분이나 신경적인 부분들이 더 유들유들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높은 것도 사실인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보험 연령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살 전에 수술을 해서 그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각이나 자각에 대해서 민감하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했을 때 리스크가 적어지는 것도 어느 부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경사나 검안사의 입장을 보면요, 국제적으로도 뇌 가소성이 이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약시 치료가 가능하다는 연구 보고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에비던스도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시기가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H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두 눈을 같이 합쳐서 보는 거라든지 한 눈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들을 회복하고 개선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L의 연구에서도 성인 이후에 약시도 케어가 가능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의 연구 같은 경우에도 양한 약시의 회복과 성인 이후의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소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내가 나이가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표준군보다는 더 조금 재활을 받아야 되거나 시각적 자극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할 수는 있으나 아예 불가하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조금 잘못된 시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시의 처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시를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국제적으로 비수술적으로 접근하는 거, 수술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보통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수술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술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라고 하는데, 안과적인 처치에서도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시선들은 있겠죠.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발에 대한 시선을 보면요, 피해 연구에서는 간헐성 외사시가 굉장히 높게 재발되는 60%가량이 재발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임상적으로는 회선사시나 수직사시도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발인데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외사시였는데 내사시가 된다든지, 내사시였는데 외사시가 된다든지 하는 것도 간헐성 외사시에서는 20% 정도가 속발된다는 시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발과 재발과 관련된 연구를 H의 연구를 살펴보면요, 내사시에 대한 장기 수술 결과가 77%가 사실 실패건이 있었고, 그리고 외사시가 된 건도 9건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총 68건 중에 9건이니까 속발되는 경우들도 적지는 않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수술이 무조건 최적의 방법이야 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접근하는 시선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와 관련된 연구도 보면은 이게 수술의 최적의 방법이다 라고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찾지는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신 마취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염려들도 있기는 한데요. M 등의 연구들을 보면 전신 마취에 대한 문제로 언어, 인지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들도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수술에 대한 것들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구나라는 걸 잘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도 사시 치료 성공률이 높은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과 병원은 검안사와 협업을 해서 검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안경이나 훈련을 같이 병행해서 처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시각 시스템을 먼저 1차적으로 완성을 시켜서 한눈을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융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억제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게 1차적으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술 후에 재활을 통해서 회복을
회복을 시켜주니까 수술 성공률이 높아지고, 즉 재발률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에는 수술 전에 이런 거만적인 시선에서 접근을 해주면 수술 성공률을 높여주고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활적 시선이나 기능 회복적 시선을 두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을 낮추고 수술 후에도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안과적인 시선, 그러니까 이제 의학적인 시선과 거만사적인 시선,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사실을 바라보는 시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어떤 학문이든 한 가지의 시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좀 편향적 사고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시선에서 안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거만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선이 항상 두 개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두 군 모두 도움을 같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적인 측면이 무조건 나쁘다, 거만사적인 측면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경우들을 다 잘 생각을 하시고 고려하셔서 처치에 대한 시선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수술,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을 바로 수술을 하자가 아니라 비수술적으로 재활을 할 수가 있다면 비수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도 개선이 안 된다면 수술적인 권장을 하는 닥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과 관련된 측면도 충분히 재활적인 시선이나 시각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들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2차적으로 분명히 수술은 사이드 이펙트가 2차적인 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교정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편안해지도록 오클루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이었습니다.